부자 신랑과 바뀐 가난한 총각. 옛날 어느 고을에 얼굴이 예쁘고 재주가 뛰어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부자이고 또한 세도가 있어서 그 처녀를 며느리로 데려가려는 집안이 주변에 많았지요. 그리고 여러 총각들도 그녀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마을에 전에 판서를 지냈던 강판서란 사람의 아들이 특히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강판서도 그 처녀를 며느리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일은 자기 집 자식이 너무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덩치만 클뿐 글도 형편없었고 그렇다고 활쏘는 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놀기에 바빴고 아버지의 세도를 빙자하여 시원찮은 일이나 저지르는 게 고작이었지요. 그러나 강판사는 그 처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어느 날 청혼을 하고 말았지요. 어느 날 강판서 대감이 처녀네 집을 찾아가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돈을 맺읍시다. 그럽시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제 신랑은 제가 고르겠다니 아비된 나도 어쩔 수가 없소이다. 처녀의 아버지는 강판서의 아들을 아는 터라 우선 핑계를 대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어떻게 처녀가 제 신랑감을 고른단 말이오? 놀라는 척 하면서도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에 알맞은 짝을 자기 스스로 고르겠다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란 말이오. 그 아이는 우선 그리 뛰어난 선비를 원한다는 것이오. 강 대감의 자제분이야 말할 것도 없이 그리 뛰어날 터이니 둘이서 만나 시라도 주고받도록 해봅시다. 처녀의 아버지는 강판서가 딸을 달라는 이야기를 다시는 더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딸의 글재주를 은근히 과시하였지요. 그럽시다. 그 아이도 지금껏 글을 읽었으니 글로는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눈앞에서 딸 자랑을 하는 처녀의 아버지가 안 입고 와서 강판서는 무턱대고 아들의 글 재주를 자랑하듯 응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 잘 듣구려. 그럼 차차 두 아이들이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시다. 처녀의 아버지가 승낙하였습니다. 강판서의 아들의 사람됨을 빤히 아는 터라 이러한 약속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처녀의 아버지는 모두 예상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그들은 날짜를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장소는 바로 처녀네 집으로 정하기까지 하였지요. 그렇게 돌아온 강판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은 모두 허풍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시는커녕 천자문을 겨우 마치고는 글 읽는 것보다는 차라리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책과 담을 쌓았던 처지였지요. 그때 강판서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놈에게 부탁을 해보자.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바삐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마을 외진 곳에 있는 초라한 오막살이였지요. 걔 누구 있는가? 잠시 후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어떤 총각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니시옵니까? 총각은 강판서를 보더니
황급히 일어서서든 버선발로 나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습니다. 대감님, 어인 일이시옵니까? 총각은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기어가는 소리로 말하였지요. 안에 어른 계신가?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안으로 드시지요. 강판서는 총각의 뒤를 따라 허리를 굽혀야만 드나들 수 있는 오막살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조그만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두꺼운 책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강판서는 방 안을 휘 둘러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부친 소식은 듣나? 아, 예. 총각의 목소리가 기어들었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면서 어떤 무서운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지요. 내 조금 힘을 쓰면 자네 부친을 도울 수도 있네만. 강판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슬며시 총각의 눈치를 살폈지요. 대감님, 제발 제 아버님을 구해주십시오. 총각은 애원하듯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 총각의 아버지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지요. 그런데 말일세 자네에게 정이 하나 있다네. 그 일만 잘 성사된다면 자네 부친을 구해낼 수 있다네. 강판서는 총각의 귓가에 입을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거렸습니다. 어때? 잘할 수 있겠나? 예,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힘껏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제 아버님을 위하여 대감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런 일은 염려하지 말게. 내 당장이라도 목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잘 처리하도록 단단히 부탁을 해놓겠네. 예, 대감님만 믿겠습니다. 강판서는 처녀의 부친과 약속한 날 자기 아들 대신 그 가난한 집 총각을 보내었지요. 그 총각은 집안이 가난하여 양반집 아이들과 서로 어울려 지내지도 못하였으나 그리 뛰어나기로 벌써부터 동네에 이름이 나 있었지요. 강판서는 아들 대신 그를 보내더라도 그 처녀가 알 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뒤 며칠에 한 번씩 처녀와 총각은 처녀네 집 뒤뜰에서 만났습니다.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시를 지어 주고받기도 하였지요. 처녀는 이 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도 뽐내지 않는 그의 겸손함이 더욱 마음을 끌었지요. 결국 둘은 약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강판서 생각에는 결혼을 하고 둘이 신방에 들어갈 때 신랑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첫날은 신부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신랑 집으로 와서 신방을 꾸미게 되었지요. 그런데 신부 집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였습니다. 신부는 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신랑을 바라보면서 말을 건네었지요. 청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명랑하고 쾌활하던 신랑이 정혼을 하고 결혼 예식을 올린 지금 저러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신부가 먼저 말을 건네었지요. 그러나 겨우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무언가 괴로워하던 신랑이 고개를 번쩍 들고는 신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신랑은 헛기침을 몇 번 컥컥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자기가 대신 장가를 든 이야기였지요. 말을 다 듣고 난 신부는 말하였습니다. 전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택한 분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가문이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다행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었으니 이는 아마 하늘이 도우신 일입니다. 둘은 얼싸안고 부부의 아름다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강판서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로 갔지요. 그런데 오막살이에는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신랑의 아버지가 풀려 나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오막살이에서는 큰 잔치를 열어야 하였지요. 그렇게 그 영리한 총각은 어여쁘고 총명한 처녀를 아내로 맞아 행복한 집안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벽에서 들린 여인의 목소리. 조선시절 어느 때에 어둑어둑해진 산 고갯마루를 막 넘어가는 선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묵을 곳을 찾아야겠다. 선비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선 박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달은 주변의 인가를 찾아보았지만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지요. 어느새 해가 떨어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얼마 후 박달의 눈에 띄엄띄엄 집들이 보였지요. 박달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구중한 집을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저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인데 날이 어두워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밤 묵어갈 수 있는지요? 그러자 방 안에서 한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먼저 아버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가씨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한 방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들어가시지요. 박달은 방에 들어서자 묵을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갑자기 피곤해졌습니다. 박달은 짐을 풀자마자 잠이 들고 말았지요. 잠시 뒤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저녁상을 올리겠습니다. 박달은 얼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곧 아가씨가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차는 많이 없지만 시장하실 텐데 많이 드세요. 아가씨는 밥상을 앞으로 밀어놓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박달은 한동안 아가씨가 나간 방문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저리 고울까? 이런 산속에 있을 아가씨는 아닌 듯한데. 박달은 잠시 보았던 아가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지만 박달은 한양으로 떠날 수가 없었지요. 아가씨를 몇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달은 3일이나 그 집에서 묵게 되었지요. 그동안 박달과 아가씨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가씨 이름은 금순이며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 귀양 온 선비의 딸이었지요. 박달은 과거 날짜가 다가오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급제하여 낭자를 만나러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금수는 눈물을 훔치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네, 도련님, 꼭 급제하여 돌아오셔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올라온 박달은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실망한 박달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한양에 머물면서 마음을 달래게 되었지요. 그 사이 박달은 금순이도 금순이와의 약속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박달은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고 금순이의 집 근처의 그 고개를 다시 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상여 한 대가 앞서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상여였지요. 여보시오, 어느 집 상여인데 저리도 초라하오. 박달은 지나가던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금순이라는 낭자의 상여라오. 3년 전인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한 선비와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면 꼭 돌아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 돌아오지 않았지 뭐요. 그러자 그만 금순이는 상사병에 걸려서 죽었다오. 아휴, 가엾기도 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달은 금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금순이를 잊고 있었다니. 나 때문에 죽은 것이야. 박달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금순이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멀리서 금순이가 자신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도련님, 금순아. 박달은 반가운 마음에 금순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순간 몸이 하늘로 붕 뜨더니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지요. 그곳은 절벽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달도 외롭게 죽어간 금순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달 선비가 죽은 이 고개를 박달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마를 퍼뜨리는 귀신. 옛날 김선비에게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두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김선비가 이를 보러 영남을 가는 길이었지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타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어린아이 수백여 명을 데리고 가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말에 탄 사람은 바로 그의 죽은 친구였지요. 김선비를 알아본 친구는 죽기 전처럼 김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선비는 놀란 마음이었지만 반가운 마음도 생겨 친구의 손을 덥석 잡고 물었지요. 자네가 죽은 지 몇 년인데 어떻게 다시 이승에 나타났나? 나는 죽은 뒤 마마 귀신이 되어 이승의 천연두를 퍼뜨리고 있네. 경기도에 모두 퍼뜨리고 이제 영남 지방에 퍼뜨리려고 가는 중일세. 이 아이들은 모두 경기도에서 마마를 앓다가 죽은 아이들이네. 자네는 살아있을 적 인자한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나도 어쩔 수 없었다네. 모든 것이 운명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네.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사람들이 자네에게 크게 고마워할 것이야. 자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 어떻게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럼 잘 가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 보니 친구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고개를 넘어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마가 크게 퍼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재워주는 집이 없었지요. 김선비는 애걸복걸해서야 겨우 한 집에서 머물 수 있었는데 그 집 아이도 마마에 걸려 숨이 턱에 차 있었습니다. 주인 말을 들으니 마을 아이의 절반이 죽었다고 하였지요. 김선비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럼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제상을 차려주십시오. 김선비는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었지요. 자네는 나와 약속한 일을 잊었나 보군. 벌써 마을 아이의 절반이 넘게 죽었는데 이것이 과연 자네의 인자한 성품과 맞는 것인가? 마음을 돌이키고 관대하게 사람들을 살려주고 나와의 약속 또한 지켜주길 바라네. 제문을 읽고 불사르고 나니 죽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부모의 환대를 받으며 잠이 든 김선비는 꿈에서 친구를 만났지요. 이 마을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자네가 지성으로 빌었고 내 자네와 한 약속도 있으니 억지로 따르게 되었네. 고맙네. 나는 자네가 귀신이 되었다고 그 인자함을 잃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네. 정말 고맙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은 김선비가 꿈에서 깨고 나니 죽어가던 마을의 아이들이 모두 살아났습니다. 주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김선비가 지난밤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사해하면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자신들의 대접을 받고 가길 원하였지요. 거절하기 어려웠던 김선비는 어쩔 수 없이 며칠간은 머물렀지만 이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도깨비, 비석. 옛날 어느 마을에 정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 글 공부를 할 때 가끔 도깨비가 나타났지요. 도깨비는 소년이 혼자서 공부하는 밤이나 혼자서 거닐 때만 나타나서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지요. 병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일이 자주 생기자 철없는 소년도 아마 내가 자라 병사님이 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20살의 청년으로 자란 정병사는 금강산에 들어갔지요. 용하다는 도사를 찾아가서 소년 시절 도깨비 이야기를 하고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대가 병사 벼슬을 꼭 할 것이야. 그런데 목사를 먼저 지내고서야 병사가 될 걸세. 그러나 비수를 꼭 몸에 품고 다녀야 하네. 비수란 작은 칼을 말한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그는 명주 한 피를 비수와 바꾸어 가지고 도사에게 무술을 배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무렵 도사가 하는 말이 이제 그만했으면 쓸만하고 또 지금이 그대가 나설 때인즉 잠깐 고향에 들렀다가 서울로 가게.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든 그대가 출세할 길이 나설 걸세. 이리하여 며칠 후 개나리 보침을 진 청년 정병사가 원주에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키가 큰 장승 같은 것이 앞을 떡하니 막더니 병사님, 이제 오십니까? 하고 엎드려 절하였지요. 너는 누구냐? 정병사가 이렇게 묻자 그 장승 같은 것이 말하였습니다. 저는 김공이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렀던 청년은 다음 날 서울을 향해 떠났지요. 이때 서울의 조정에서는 제주 목사가 될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목사로 가는 사람은 웬일인지 부임하기 바쁘게 죽었지요. 지금까지 5사람의 목사가 가는 길로 죽었다 하니 더 이상 제주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정청년은 제주 목사를 자청하였지요. 몇 명의 길잡이를 데리고 배에서 내리니 제주 관가에서도 신관 사또님이 오신다고 정중하게 마중하였지요. 안내를 받아 관가에 들어간 정 목사는 자기를 마중 나왔던 관원들의 태도가 수상하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명의 괴한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 말하였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탐나국 사람들은 옛부터 육지에서 오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서 육지에서 오는 지배자를 모조리 우리 손으로 죽였으니 그대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다. 가만히 듣고 있던 정 목사는 갑자기 품에 있던 비수를 꺼내어 우두머리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 우두머리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따라온 졸개들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였지요. 정 목사는 그곳에서 공적을 쌓은 보람이 있어 병사 벼슬을 얻었는데 새로 병사가 된 정병사는 자기가 병사가 된 것은 역시 도깨비의 도움이라 하여 도깨비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심에 감동한 천둥 소리. 옛날 어느 마을에 칠동이란 아전이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섬기기를 잘하여 효자 소리를 들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의 잠자리를 살폈으며 문안 인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등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지요. 칠동이의 부모는 그런 아들이 오히려 걱정이었습니다. 오로지 부모 섬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칠동이는 그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낸 것은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 재개를 하고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지요. 하늘을 원망할 법도 하였지만 칠동은 묵묵히 아버지 병수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지요. 그러자 칠동이는 친구의 존재도 잊은 듯 맨발로 뛰쳐나가더니 아버지의 병세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칠동이의 친구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였지요. 칠동이 뭔가를 찍어 입에 넣는데 대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긴가민가하던 친구는 한참이 지나서야 칠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니 칠동이 자네 혹 아버지 대변을 맛본 겐가? 그러자 칠동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 병세가 심할 때 대변을 맛보아 그 달고 쓴 맛에 따라 병세를 헤아려 그에 맞는 치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효심은 이에 그치지 않았지요. 만약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의 병세가 더욱 위중해질까봐 대나무 작재기를 들고 나가 쫓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마당가 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에 놀라
제발 좀 울지 말라고 빌었지요. 그러자 새들도 그의 정성에 감동하였는지 놀랍게도 우는 것을 그쳤습니다.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면 소동이 번져 아버지가 심란해 하실까 한사코 싸움을 뜯어 말렸고 집 근처 샘에서 아낙네들이 수다를 떨면 제발 아버지를 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근처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수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러자 어김없이 칠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빨래하는 여인들 앞에 덥석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칠동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여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지요. 그 후 여인들은 아예 빨래터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 하루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면서 벼랑간 천둥 번개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에 아버지가 놀라실까 두려워 칠동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맨발로 뜰에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비를 맞으며 하늘에 빌었지요. 가엾은 제 아버지를 생각하시어 천둥 번개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한데 방 안은 유독 쥐죽은 듯 고요한 것이었지요. 천둥이 치면 하늘 아래 들리지 않는 곳이 없어야 오를 터인데 하늘도 칠동의 효심에 감동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칠동은 아버지가 시끄럽고 사람이 붐비는 곳에 사는 것을 꺼려하는 기미를 보이자 산 속에 조그만 초가집을 짓고 그곳에서 홀로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신이 쇠약해졌는지 칠동의 아버지는 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힘들어 하였지요. 그래서 칠동은 문 여닫는 소리를 덜 내려고 오줌 누러 가는 것도 참은 채 표주박을 차고 있다가 오줌을 받아 다시 마시기를 3년이나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병간호를 하다 보니 살림이 쪼들려 더 이상 약값을 댈 길이 막막하였지요. 하는 수 없이 형과 의논하여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서울에 가서 몽땅 약을 사왔습니다. 그리하여 아예 약방을 차려놓고 밤낮으로 아버지 병을 치료하니 칠순이 넘은 아버지의 30년 묵은 고질병을 고치게 되었지요. 칠동의 효심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가 약방을 차린 것은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함이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이웃 사람들에게 약값을 허락에 받았으며 급하게 부모 약을 지으러 온 딱한 사람에게는 아예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효심이 남의 부모까지 미친 것이지요. 머리를 아프게 한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발이 다를까 맨발로 다닐 정도였지요. 어느 날 구두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구두쇠는 돈이 아까워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지요. 결국 구두쇠의 아버지는 제사밥도 얻어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는 아들이 밉고 서운하여 염라대왕을 찾았지요. 전하, 소인이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아라. 전하, 소인의 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을 정도로 소문난 구두쇠입니다. 어찌하면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배가 고파 못 견디겠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염라 대왕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눈을 번쩍 떴지요. 좋은 밥은 아니지만 내가 물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해주마. 염라 대왕은 머리에 쓰는 감투를 구두쇠의 아버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 이 감투를 가지고 가서 네 아들의 머리에 씌워보아라. 그러면 네 아들은 머리가 아파 못 견딜 것이야. 정말 이 감투를 쓰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옛날부터 머리가 아프면 잡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그러니 네 아들이 머리가 아프면 잡귀신을 물리치려고 할 테고 너희 나라 풍습의 잡귀신을 물리치려면 물밥을 만들어 병자를 대문 앞에 앉혀놓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린 물밥을 주워 먹으면 되지 않겠나? 구두쇠의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감투를 들고 서둘러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아들이 뒷곁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왜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아플까? 염라 대왕의 말대로 구두쇠는 머리를 만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더욱 아팠지요. 구두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구두쇠는 머리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하였지요. 머리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불덩이처럼 뜨겁기까지 하였지요. 여보, 아무래도 내게 못된 귀신이 붙어 그런 것 같소. 어서 물밥을 만들어 물리쳐 주시오. 부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바가지에 물을 붓고 밥을 말았습니다. 여보, 물밥을 모두 만들었으니 어서 나오세요. 구두쇠는 방에서 나와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잡귀신아 물러가라. 이것을 받아가지고 썩 나가거라. 부인은 소리치며 물밥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구두쇠의 아버지는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염라 대왕의 말이 맞았구나. 물밥을 먹은 아버지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감투를 벗겨 주었지요. 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어때요? 잡귀신이 물러간 모양이요. 개운하구려. 구두쇠의 아버지는 감투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구두쇠의 아버지는 배가 고프기만 하면 아들의 머리에 감투를 씌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물밥도 지겹구나. 남들처럼 잘 차려진 제사상을 받아보고 싶구나. 시무룩해진 아버지는 감투를 아들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아들은 곧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지요. 이번에도 물밥을 만들었지만 예전처럼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씌운 감투를 벗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머리야, 도저히 못 살겠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뒷곁으로 달려가 장작 더미 옆에 세워놓은 도끼를 들어 올렸지요.
요놈 잡귀신아, 내 머리 위에 있는 네 놈을 오늘 죽이고 말 것이야. 구두쇠의 아들은 자기 머리를 장작 받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도끼로 머리를 내리칠 것만 같았지요. 순간 아버지는 아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아들의 머리에 있던 감투를 벗겨주었지요. 그러자 구두쇠의 아들의 머리는 전혀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구나. 이놈의 잡귀신이 내가 무섭게 하니 겁을 먹고 도망간 모양이구나. 아들은 으스대며 도끼를 장작더미 옆에 세워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던 아버지는 그 후 물밥도 얻어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정한 바위가 된 연인. 옛날 부산 어느 마을에는 사또집 머슴인 순돌이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순돌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칭찬을 받았지요. 나이찬 딸을 둔 집들은 어떻게 하면 순돌이를 사위로 삼을까 하고 탐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돌이는 늘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나 같은 가난뱅이 놈에게 누가 시집을 오나요? 나는 장가를 안 갈 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으나 생각은 딴판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배나무집 외동딸인 오기를 남몰래 가슴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얼굴도 어여쁘고 마음씨도 고왔으며 남달리 글 읽기와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실컷 하고 싶은 오기는 가난해서 서당에는 못 가고 책을 빌려 짬짬이 읽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오기를 영리한 처녀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쟁반같이 둥근 달이 떠오른 밤, 순돌이는 오기가 보고 싶어 배나무 집으로 갔습니다. 글 공부를 하던 오기가 때마침 바람을 쐬려고 향기 그윽한 복숭아 나무 아래에 와 서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오기를 불렀지요. 오가. 아유 깜짝이야. 누구야? 오기는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서며 어쩔 줄을 몰라 하였어요. 놀라지 마. 나 사또집 순돌이야. 뭐? 순돌이? 그런데 이 밤중에 웬일로 왔어? 그러자 순돌이는 갑자기 입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참 머뭇거리던 순돌이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글 공부를 좀 해보려고. 너에게 배우고 싶어. 뜻밖의 일이어서 오기도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누가 볼까 겁도 났지요. 그러나 오기는 순돌이가 찾아온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아는 게 있다고. 하지만 함께 배워가지 뭐. 고마워. 그럼 갔다가 내일 밤에 또 올게. 너무 오래 있으면 사또 마님이 욕을 하시거든. 꼭 와. 순돌이는 기분이 좋아서 날듯이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돌이는 짬짬이 오기를 찾아가 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며 다정하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돌이는 기막힌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꿈결에도 잊을 수 없는 오기가 이제 닷새만 있으면 아버지가 진 빚에 팔려 사또의 첩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순돌이의 마음은 천길벼랑으로 떨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느라 고달픈 생활 속에도
오기를 생각하면 힘들 줄 모르던 순돌이였어요. 오기가 어떻게 늙은 사또의 첩이 된단 말이야. 시간이 갈수록 순돌이의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사또 집에서는 벌써 소를 잡는다, 떡을 친다, 야단 법석이 났지요. 순돌이는 그날 밤 오기를 찾아갔습니다. 오가 사또의 첩으로 간다는 것이 정말이야? 오기는 너무 기가 막혀 흐느끼기만 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아버지가 진 빚을 무엇으로 갚아? 빚을 갚지 못하면 당장 옥에 가두겠다는 걸. 오기는 두 손으로 얼굴을 싸지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사또 집으로 돌아온 순돌이는 오기 생각에 일손도 잡히지 않았고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밤에 오기를 데리고 멀리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온 밤을 뒤척이던 순돌이는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땅에 질질 끌리는 두루마기를 입고 순돌이 앞에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순돌아, 네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순돌이는 너무 기뻐 얼른 예하고 대답하였어요. 그렇다면 귀담아 잘 듣거라. 절벽으로 둘러싸인 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상한 꽃 한 송이가 빨갛게 피어 있을 것이야. 그 꽃을 꺾어다가 방 안에 꽂아놓고 사흘밤 사흘낮을 오기가 첩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빌거라. 그동안은 누구와도 얼굴을 맞대지 말 것이며 말을 듣거나 건네지도 말아야 할 것이야. 이것을 어기면 너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돌이는 날듯이 기뻤어요. 오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꼭 해낼 것이야. 이렇게 결심한 순돌이는 날이 밝자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이 얼마나 가파른지 하루해가 저물어서야 겨우 산 마루에 오를 수 있었지요. 산 마루에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주먹만한 빨간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빨간 꽃을 꺾어 가지고 돌아와서 골방 한 가운데에 꽂아놓고 빌기 시작하였어요. 사흘 낮 이틀 밤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밤만 제대로 넘기면 그리운 오기를 사또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맺히고 서렸던 사연도 옛 이야기로만 남아있을 것이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가 봅니다. 잔치 준비에 눈코 뜰 새가 없는데 큰 일꾼인 순돌이가 없어졌다고 사또 집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 찾아보았으나 순돌이는 아무 데도 없었지요. 사또는 하인들에게 당장 찾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던 방서방이 마침내 골방에서 빌고 있는 순돌이를 찾아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들은둥만둥이었습니다. 방서방은 이 일을 즉시 사또에게 알렸습니다. 사또는 몹시 화가 나 직접 골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네 이놈, 당장 일어나 나오지 못할까? 마음이 모질지 못한 순돌이는 엉겁결에 예 하고 입을 열고 말았어요. 바로 이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돌이의 입에서 예 소리가 나오는 순간
윙하고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골방으로 불어왔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돌이를 휘몰아 가지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지요. 그와 때를 같이하여 배나무 집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서도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울고 있는 오기를 휘말아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또 집과 배나무 집에서 같은 시간에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누구도 순돌이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하늘 높이 떠오른 순돌이는 정신없이 어디론가 자꾸자꾸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든 순돌이는 그제야 가슴을 치며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지요. 사흘밤 사흘낮을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면 안 된다던 할아버지의 말을 내가 왜 깜빡 잊었을까?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야 엎질은 물이었지요. 회오리 바람은 순돌이를 어느 산 꼭대기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날이 어두워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순돌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바람결에 끊겼다 이어졌다 하며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꿈에도 못 있던 오기의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오가. 순돌이도 있는 힘을 다해 불렀으나 웬일인지 목소리는 입 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지요. 순돌이의 몸이 다리에서부터 천천히 굳어져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돌이는 차차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다만 멀리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만이 가늘게 들려올 뿐이었어요. 순돌아, 빨리 와서 나를 좀 붙잡아다오. 오가, 잠깐만 기다려. 이제 냉큼 갈게. 오기는 가까스로 순돌이가 서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꽈르릉 하고 하늘 땅을 울리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오기와 순돌이는 그만 바위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순돌이와 오기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갔다는 것을 알고 산으로 올라가 보았어요. 산에 오른 마을 사람들은 다정하게 마주 서서 바위로 굳어진 순돌이와 오기를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기도 해라. 죽어서야 소원을 이루었구먼. 그때부터 흐르는 세월과 함께 바위는 빗물에 씻기고 바람에 부대꼈으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산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이 바위는 마치 처녀와 총각이 다정하게 마주 서서 무엇인가 속삭이고 있는 듯 하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쌍바위라 부른다고 합니다. 대감님의 은혜.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대감님이 살았습니다. 부잣집 대감님이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잘 살았는데 곡간의 쥐들이 하도 많아 많은 곡식을 먹어버리자 머슴들이 대감님께 곡간에 불을 질러서라도 쥐를 잡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쥐도 이 땅에 생겨나 살아있는 목숨인데 어찌다 죽이겠느냐.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그냥 두거라 하고 쥐를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쥐들은 대감님 덕택에 죽지 않고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대감님도 늙고 살던 집도 오래되어 낡았는데 어느 가을날 달이 환하게 비치는 큰 마당에서 대감님 댁 쥐들이 모두 나와 사랑방을 향해 자꾸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쥐들이 대감님 방을 향해 절을 하네. 어느 하인이 그렇게 말하자 대감님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그랬더니 마당 가득히 큰 쥐, 작은 쥐 할 것 없이 모여 대감님을 향해 절을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대감님이 사랑방을 나오자 쥐들은 자꾸 따라오라는 듯이 뒤로 물러나면서 절을 하였지요. 대감님이 마당으로 내려와 물러서는 쥐를 따라 마당 저 끝까지 나가자 그때까지 괜찮았던 집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대감님이 모르고 조금만 더 방 안에 있었더라면 그냥 깔려 죽고 말았을 텐데 쥐들이 대감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미리 알려서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대감님은 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